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네, 이게 그냥 영화 리뷰라고 하기엔 좀 다르죠. 맞아요. 하나의 상상에서 출발하는 뭐랄까 지적인 탐구에 가깝거든요. 만약 이 영화의 핵심 장치인 시뮬레이터를 불교의 윤회 개념으로 바꿔보면 어땠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자료가 말하는 윤회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랑은 거리가 멀다는 점이에요. 아, 전생 이야기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뭐 전생에 뭐였고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난다 이런 서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개념에 더 가까운가요? 오히려 어제와 똑같은 이유로 오늘 화를 내고 내일도 아마 그럴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것. 아... 네, 그런 심리적인 패턴의 반복?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윤회라고 보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 분설의 진짜 목표는 영화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 흥미로운 상상이 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가 그 시작점으로 아주 의외의 영화를 하나 가져오는데 바로 식스센스입니다. 식스센스요? 네, 저도 처음엔 왜 갑자기 공포 영화지 싶었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더라고요. 하하, 그렇죠. 식스센스가 왜 그냥 반전 영화가 아니라 명작인지 그 이유를 무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맞아요. 무명은 말 그대로 진실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은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유령아이를 돕는 상담가라고 굳게 믿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믿죠. 물론 중간중간 이상한 단서들이 계속 나와요.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거나. 아, 아내가 그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장면도 있고요. 네, 바로 그런 장면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도 저 사람은 유령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죠. 전혀요. 오히려 아내가 상처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았나 보다, 뭐 다른 사람들이 바빠서 그를 못 봤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 그 단서들을 전부 합리화해버려요. 맞아요. 내가 믿고 싶은 진실에 맞춰서 세상을 해석하는 거죠. 바로 그게 무명 속에 갇힌 삶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진실은 눈앞에 있는데도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집착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상태. 아,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이 뒤집히는 반전을 마주했을 때 관객이 느끼는 충격은 단순히 감독한테 속았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내가 계속 보고 있었으면서도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구나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깨달음에도 가깝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럼 단지 반전이 충격적이다,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체험하게 만드는 그 구조 자체가 영화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불교적인 해석이죠. 네, 정말요. 식스센스는 관객에게 그 무명 속의 삶이 어떤 느낌인지를 이 시간 동안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장치인 셈이에요. 그리고 오늘 분석할 자료는 바로 그 틀을 대홍수라는 영화에 그대로 적용해보자는 거군요. 네, 시뮬레이터가 단순한 가상현실이 아니라 주인공 안나를 가두는 거대한 무명의 세계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시뮬레이터가 계속 반복되는 건 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인공 안나가 무언가를 너무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 집착 때문에. 네, 맞아요. 스스로 그 고통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반복이 끝나는 순간은 단순히 리셋돼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겁니다. 그 집착의 고리가 끊어져서 반복 자체가 더는 필요 없게 되는 종료의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네. 자, 재구성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청난 폭우로 물이 차오르는 아파트. 비상등 불빛 차례에서 주인공 안나가 어린 딸 하린을 품에 꼭 끌어안고 속삭이죠. 괜찮아, 하린아. 엄마가 여기 있어. 네,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엄마를 올려다보면서 조용히 묻습니다. 엄마? 우리 또 시작이야? 와, 이 대사 하나가 사실상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복선이죠. 저도 정말 소름 돋았어요. 처음 들었을 때 관객은 그저 아이가 느끼는 공포를 극적으로 표현한 연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반복의 본질을 이미 꿰뚫고 있는 질문인 셈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아이가 무서워서 하는 말이겠거니 할 텐데 사실은 그 대사 하나가 이야기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거였군요. 그렇죠. 곧 이어 구조대원 희조가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안나에게 소리칩니다. 안나 박사, 빨리요. 여긴 위험합니다. 네, 안나는 아이를 안은 채 뒷걸음질 치면서 외치죠. 할인이 먼저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희조는 안나만 바라볼 뿐 아이에 대는 전혀 시선을 주지 않아요.
아, 이게 또 하나의 단서군요. 네, 여기서 관객은 또다시 식스센스에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속이는 경험이요. 맞습니다. 아,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고 어두워서 아직 아이를 못 봤나 보네 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객이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방향으로만 상황을 해석하게 만드는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복이 거듭될수록 안나의 행동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가죠. 맞아요. 처음에는 아이를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이게 반복되면서 점점 불안과 통제 그리고 소유욕으로 변질되는 거죠. 네. 급기야는 다른 생존자를 밀치고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기에 이르고요. 그렇죠. 구조대원 희조가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외치니까 안나가 엄마라면 당연한 거야 라고 소리치잖아요. 자신의 행동이 숭고한 모성애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안나가 그렇게 지키려던 아이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엄마, 그건 사랑 아니야. 여기서부터 사랑과 집착의 경계에 대한 질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엄마라면 당연한 거야 라는 말.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숭고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게 정말 사랑이 맞는지 되묻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사랑과 집착이 완전히 다른 감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마음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마음의 다른 얼굴이요. 네. 안나가 처음 아이를 지키려 했던 마음은 순수한 사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고 통제하려는 집착으로 변질시킨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연인 관계에서도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라는 말이 때로는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집착의 다른 표현일 때가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게 정말 어렵죠. 네, 안나는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요. 네, 무명 속에 갇혀 있으니까요. 붙잡음이 고를 만든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뜻이죠. 와, 네가 많은 것이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외부 상황, 즉 홍수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 마음에 있다는 걸 계속해서 암시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안나는 그 신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결국 희조에 의해서 안나 자신의 생체 데이터, 약물 복용 기록, 정신질환 발병 그래프 같은 것들이 떠 있고요. 그때 희조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박사님, 할인이는 기록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식스센스의 마지막 반전처럼 지금까지 관객이 봐왔던 모든 장면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가 완전히 새롭게 재조립되는 경험을 주는 지점입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실제하지 않았던 거군요. 네, 안나가 아이를 잃은 그 끔찍한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그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세계, 그 환영을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진 안나는 절규하듯 묻습니다. 그럼 내가 한 모든 게, 내 사랑도 다 거짓이었어? 그때 환영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번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지혜로운 스승처럼 차분하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나요? 엄마, 거짓이 아니야. 엄마 마음은 진짜였어. 마음은 진짜였다. 네, 안나가 흐느끼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아파? 라고 묻자 이 재구성된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어떤 대답이죠? 사랑이 아니라 붙잡음이었으니까 아팠던 거야. 이 대사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네요. 그렇죠. 안나가 아이를 향해 가졌던 마음 자체는 진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 감정의 본질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절대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곧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끝나면 또 다른 프로젝트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대상만 바뀔 뿐 붙들고 있는 마음의 패턴 자체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안나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으려 하지만 이번엔 손에 닿지 않습니다. 네, 할인의 환영은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죠. 엄마, 나를 살리려 하지 마. 엄마를 살려. 와, 엄마를 살려라. 이 말을 들은 안나는 난생 처음으로 아이를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네요. 네. 지금까지 외부의 대상, 즉 존재하지 않는 아이의 환영을 향했던 그 모든 집착의 에너지를 거두고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이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
자비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고통을 직면하고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행위니까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끄럽게 울리던 경고음이 멈추고 시뮬레이터가 리셋되지 않아요. 리셋이 아니라 네, 대신 화면에 세션 터미네이티드라는 문구가 뜨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여기서 리셋과 종료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죠. 어떤 차이가 있죠? 리셋은 다시 시작한다는 뜻, 즉 윤회의 반복이 계속됨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종료는 그 반복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 집착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아, 세상에 박힌 게 아니군요. 그렇죠. 외부 세계인 홍수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안나의 마음이 바뀜으로써 그녀를 가두던 윤회가 끝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개념을 아주 현대적이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재구성된 이야기는 가상의 영화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각자의 시뮬레이터 안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똑같이 반복되는 관계의 문제라던가 떨쳐내지 못하는 과거의 후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속에서요. 그렇죠. 안나에게는 할인이라는 아이가 집착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 책임감, 혹은 자존심 같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처럼 바로 그 붙들고 있는 마음 자체가 고통의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생각해보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이걸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기도 한데요. 네, 안나는 할인이를 놓지 못했지만 지금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